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인간적인 미래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스탠퍼드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 그다음에 하버드의 인베디드 에틱스라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수님들, 그리고 MIT의 철학과 교수님, 이렇게 이제 5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분의 석학들과의 대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페이페이 리, 롭 라이히, 요 두 명은 이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고, 오른쪽에 이제 하버드대의 앨리슨 시먼스, 그 다음에 제임스 미킨스, 그 다음에 MIT의 알렉스 번,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롭 라이히의 그 공저였죠. 그 시스템 에러는 예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저자인 윤송희님은 NC소프트의 최고 전략 책임자이시고, 두 곳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그리고 스탠퍼드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순서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랭던 위너의 기술의 표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엘릴이 표현한 자율성 상실, 이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보다는 기술이 단지 우리가 내팽겨쳐서 기술이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 이 랭던 위너의 기술의 표류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류하는 배를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그 배는 그냥 그 방향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효과, 그것의 의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기술을 개발한 채로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부터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향타를 잡고 움직여야 하는 선장인데 그 방향타를 가만히 두기로 결정했다면 바람이 우리를 어떤 해안으로든 데려갈 것이다. 즉 특정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해도 결국은 배를 멈춰 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 하버드 대학교 제임스 미킨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페이페일이 스탠퍼드 대학교죠. 이 악이란 사람들이 선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좋은 정책이 부재할 때, 올바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계의 가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계의 가치란 인간이 만드는 것, 즉 인간이 지닌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스탠퍼드의 페이페이 교수가 만난 어떤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술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 걸쳐 AI 윤리에 대해서는 한 번의 수업도 받지 못했고 책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나 이 스탠퍼드의 어떤 교육과정에서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 윤리적인 거에 대한 교육과정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공학 수업 중간에 그것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베디드 에틱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자가 하는 일의 일부로 윤리적 추론을 포함시켜 생각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인베디드 모듈의 피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죠. 기존 수업에 모듈을 끼워 넣고 콘텐츠를 연관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모델의 기초를 배우는 학생이라면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질문도 직면해야 합니다. 이때 당신이 윤리학에 관심이 있다면 철학과에 가서 관련 수업을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과의 주요 수업 내용에 윤리학 콘텐츠가 포함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시먼스, 그다음에 스탠퍼드의 롭 라이히 이 교육 과정이 이제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고찰이 철학과라던가 철학자들, 그 다음에 뭐 사회과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학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술이 적용된 이후 문제에 대응하는 것과 동일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그 기술이 처음 생성되어 개발되어 가는 과정이다. 즉 AI 기술을 직접 다루고 연구하는 컴퓨터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학생 시절부터 윤리적 시선을 꾸준히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은 발생한 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처음부터 막는 게 더 쉬운 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 퍼진 잘못된 정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고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엔지니어가 처음부터 약간의 도덕적 상상력을 펼쳤다면 어땠을까요? 정보 전달 시스템을 위한 도로를 깔고 인프라를 구축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면 호미로 막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윤리적인 거에 대한 공부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윤리 철학은 어떻게 보면 답도 없는 거고 공학적인 해법을 찾는 데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철학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등 현실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이들에게 윤리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공부시키는 것, 교육하는 것의 어떤 효과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직감을 가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려되는 점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컴퓨터 과학자, 공학자와 더불어 철학자가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도 함께해야 하고 사용자도 대화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회적 차원의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상한 직감을 느끼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개념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윤리적 교육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철학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해주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 기술 진보의 최전선에서 불가피하게 가치가 상충할 때 필요한 윤리적 관점의 틀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롭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학자가 윤리적인 고려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기술에 대한 의미를 고려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속도가 중요한 세상에서 지지부진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조직에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조직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리적 고려사항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조직에 그러한 리더십이 없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애써 노력을 이어간다 해도 고위 관계자가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고위 관계자들,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이 대다수 기업의 경우 회사 대표나 임원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제도 명확하고 기업 이익 수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다면 실제로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 임원진들이 10대 소녀의 정신건강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를 받거나 처벌받도록 하는 법적, 정책적 제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페이스북에서 10대 소녀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이제 많은 사용이요.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 임원진이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이익, 주주 이익을 넘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사회적 논의와 규제 변화가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알렉스 번 MIT의 철학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윤리 교육이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즉 일종의 집단적 행위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민성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는 시민을 배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제가 필요하죠. 결국 이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시민으로서의 관점, 그 다음에 과학자의 관점, 공학자의 관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자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AI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너무나 많고 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고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떤 한 분야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모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학자가 자신의 기술 설계에 있어서 의미를 고려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이 사회에 털어놓고 어떤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해법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중이해관계자가 함께 대화하고 실험할 수 있는 포럼 같은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2019년에 이 스탠포드의 인간중심 이 AI 연구소는 다중이해관계자를 초청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소속 변호사들, 알고리즘 정의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처럼 국가기준을 결정하는 연방기구들, 지역 및 주정부의 정책 위반자, 법학자, 그 다음에 철학자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컴퓨터 과학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중이해관계자와 여러 세대의 리더, 사상가,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 단순히 기술 발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관점을 다각도로 아우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려면 함께 모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책은 대담집이다 보니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공학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읽은 바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읽고 나서 주요한 저의 감상은 첫 번째로는 이 AI 기술에 대한 윤리적 혹은 철학적 고찰에 트렌드가 있다. 그리고 그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한 점이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AI나 기술들에 대한 논의들, 이 논의들에 대한 논의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적 무기들을 혹은 도구들을 전통적인 철학이나 기술 철학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문제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런 현 상황을, 그런 트렌드를 알 수 있게 해줘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읽는데 한 몇 시간 걸리지 않는 이렇게 그러나 읽어보시면은 어떤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